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3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금융시장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들은 호구가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던 단어가 있죠. 바로 동학개미,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입니다. 딱 듣기에 뭔가 있어 보이고 언론에서 이용해 먹기 딱 좋죠. 뉴스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동학개미가 이끕니다. 지금 동학개미가 어떤 종목을 삽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단어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몰살당해야지만 주식시장의 물갈이가 된다라는 독설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독설은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 투자자분들을 향해서 한 건 아니라 이 지저분하고 더티하고 이 엉망진창인 이 아주 흉측한 금융시장의 이러한 실체에다가 한 얘기입니다. 금융시장은요, 항상 호구를 기다립니다. 어떠한 특정 금융상품이 개발되든 아니면 어떠한 트렌드, 유행이 만들어지든 꼭 스타 전문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스타 전문가의 발언들은 종교적인 힘을 받게 되고요. 그 스타 전문가를 추종하는 호구들이 생깁니다. 그런 호구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때려 넣게 되고 그 수요의 힘으로 그 금융상품이든 그 주식시장이든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문제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투자자들을 선동했던 전문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 스타 전문가를 추종하던 투자자들은 완전히 벙찌게 되죠.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이라고 불리우는 존봉중이라고 불리우는 존니가 지금 현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로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라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미쓰리가 예언한 대로 서학개미, 동학개미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 사람들한테 투자자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밥 먹듯이 사라. 커피 사 먹는 돈을 아껴서 투자하라 라고 부추겼던 그 선봉장이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동학개미들 누구를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 존봉준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한 그 일명 어록이라고 불리는 말이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 같은 냄새가 납니다. 물론 사기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식이나 펀드는 밥 먹듯이 사라. 커피 사 먹는 돈을 아껴서 투자하라. 이건 여러분 결국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헌납하라는 얘기잖아요.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수익이 나면요. 수익금을 빼세요. 수익금을 출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술을 사 드시든 뭐 와이프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하시던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한번 써보세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증권계좌에 맨날 입금만 하고 출금을 해본 적이 없죠. 출금을 언제 합니까? 나중에 다 손실나고 그냥 휴지되고 포기한 상태에서 아유 그냥 계좌 없애버려야지 하고 남은 찌끄레기 몇 푼 출금하기 위해서 출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 이분의 이 발언을 보면
커피 사 먹는 돈을 아껴서 투자하래요. 결국 자, 여러분 나에게 헌금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그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출금을 해서 커피를 사 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왜 이런 걸 싫어하냐면 2007년인가요? 그때부터 유행하던 적립식 펀드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 증권사에 근무했을 때인데 여러분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증권사 직원들이 그때 금융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적립식 펀드를 팔았냐 하면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바이코리아라든가 뭐 이런 금융상품을 보면 코스피 900포인트 뭐 그때쯤 높이 와 있을 때 1000포인트가 넘어갈 거라는 거를 제시하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펀드가 유행을 했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거치식 펀드가 유행을 할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꼼수를 쓰기 시작하냐면 미국처럼 우리도 적립식 펀드를 유행시키자. 미국의 다우지수가 100포인트에서 저렇게 뭐 1만, 2만, 3만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저력은 한꺼번에 돈을 크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월 적금 들듯이 꾸준히 주식에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주식이 그 펀드가 떨어질 때가 오더라도 나는 똑같은 돈으로 투자를 계속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많은 주식을, 많은 비율의 펀드를 갖게 되고 그렇게 어느 순간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가 발생돼서 반등의 타이밍이 오면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게 바로 적립식 펀드의 판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적립식 펀드를 판매할 때 그 전략, 즉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 몰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적립식 펀드도 지금까지 물론 그 적립식 펀드는 남아서 생존하고 물론 적립식 펀드가요.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적립식 펀드가 뭔지 모른 상태에서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금융위기 직전에 미친 듯이 바람이 불었고 막 적립식 펀드 가입하자마자 수익률이 막 몇 주 만에 30% 40%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적립식 펀드는 금융시장에 정착돼야 될 투자 상품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적립식 펀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발생됐을 때 그 적립식 펀드의 가장 효율적인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이 이야기가 쑥 들어갔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다 주식시장을 떠나야지만 바닥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증권 전문가들이요. 자기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때 최소 한 종목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종목을 훼손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저는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회비를 받고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 비중 20%, 비중 30% 이 정도만 얘기하지 실제 그 투자자들이 얼마를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했을 때 그 종목이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 전문가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동학개미의 선봉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예. 동학개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나는 존니를 따라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동학개미, 서학개미, 주식이나 펀드는 밥 먹듯이 살아, 커피 사 먹을 돈을 아껴서 투자하라 이렇게 외쳤던 그거 어떡할 거예요? 투자자분들이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왜 주식시장에 돈을 자꾸 때려 넣습니까? 적당한 금액만 투자하고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수익금을 빼셔야 돼요. 커피 사 먹을 돈을 아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우아하게 커피를 사 먹는 겁니다. 마인드가 바뀌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전에 뭐 바이코리아라는 펀드도 유행했었고 적립식 펀드, 뭐 부자 아빠, 뭐 이런 그 금융시장에 이런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한번 대유행치고 그다음에 망하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곡소리 나고 이렇게 물갈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닥 다지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유행되는 단어가 금융시장에 나타나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국내 코스피 시장은요, 전망치가 2260에서 2400포인트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미쓰리가 2250이라고 했는데 2260을 저점이라고 잡았네요. 물론 제가 여러분 저점이 2250이에요 라고 했을 때 딱 2250 가는 거 아니에요? 2249도 갈 수 있고 48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디테일에 막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금융시장은, 심리가 작용되는 금융시장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연구원이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적극적인 신규 시장 진입은 지양하되,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신규 매수는 좀 하지 말고 대신에 기존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현 시점보다는 기술적 반등 시기를 노려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삼아라.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매수하지 말고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빠질 거니까 2260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말고 반등하는 시기가 오면 그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이거죠.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믿으십니까? 3,300 왔을 때 3,700 간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막 2,000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반기에 더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감이 휩싸여 있죠. 근데 미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동안 누가 맞췄습니까? 원래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존 보유 물량에 대해서 지금 팔지 말고 기술적 반등이 오면 그때 팔아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라. 만약에 포트폴리오 재조정했는데 갈아탄 종목이 더 빠지면, 그리고 내가 종목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그 종목이 올라가면 그 심리적인 공포를, 그 충격을 어떻게 이길 건데요? 그런 충격을 받으면요, 주식 투자 못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잔고에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까여있는 종목이 반등 시기가 왔을 때 얼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 그 애널리스트들이 쓴 글들을 한번 다 찾아서 보세요. 언제 한번 제대로 맞힌 적이 있나. 당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작년 7월 달에
3,300포인트였을 때 연말에 3,700 간다고 한 증권사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증권사가 동시 패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고점이었잖아요. 올해 2260, 2200을 전망했던 증권사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지금 와서 2300이 깨지고 이러니까 지금 와서 하반기에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죠.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전 틀릴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도 우리 술통처럼 술통이 경제 해법이 없다며요. 모른다며요. 그런 것처럼 국내 증권사도 증시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한 교과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2260까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팔면 안 되니까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 반등한 다음에 매도해서 종목을 갈아타라. 그렇게까지밖에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린이 분들은 여전히 그래 애널리스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호구되는 거예요. 자, 국내 증시는 이렇게 해법이 없습니다. 예, 아무런 해법이 없어요. 여러분 슬프게도 중국 증시가 여전히 좀 잘 나가고 있어. 아직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 증시를 따라가자는 말을 못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뉴욕 증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뉴욕 증시를 볼게요. 뉴욕 증시는요, 그래도 해법이 있어요. 해법이 왜 있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쓸 카드도 많지만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들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오히려 걔네들의 가끔씩 강력한 보고서는 연준 같은 통화 정책을 쓰는 그 조직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JP모건이나 시티그룹 이런 애들이 막 매도 보고서 내고 막 S&P 500이 얼마까지 추락할 거다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공포감 유발해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연준도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그런 금융회사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 증권사들은요, 시티그룹이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투자 은행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럴듯하고 부서 이름만 그럴듯한데 실질적인 실체는요, 미국의 골드만삭스 이런 데 발등도 못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실체예요. 아니라고요? 제가 4군데 증권사 다녔다고요. 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얘기 못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요. 자, 뉴욕 증시. 지금 뉴욕 증시가 바라고 원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한 거죠. 왜? 그래야지만 인플레이션을 꺾고자 했던 연준이 그동안 강력한 금리 인상을 했고 그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그러면 굳이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신호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FOMC 회의에서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상 플랜을 보면은요, 7월 달에 75bp,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022년 연준 회의는 총 4번이고요. 4번 모두 물론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모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죠. 그럼 그들의 예상대로 7월 달에 75, 9월 달에 50, 12월 25bp 총 1.75%가 인상이 되면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3.5%가 됩니다. 이것이 연준의 목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이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3.5%가 안 되면 미국이 망하나요? 미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나요? 아니거든요. 이 3.5%라는 기준금리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는요, 2018년 연말에도 세웠었어요. 그런데 결국
2019년도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3.5%는 개뿔 다시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로 다시 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돈이고 그 돈에 인간의 힘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는요.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3.5가 무조건 돼야 되니까 연준이 저렇게 금리 인상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요. 미국 연준이 저렇게 금리 인상 플랜을 갖고 있고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은 빨리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혀야 되고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는 것을 확인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저렇게 강력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뉴스라고 하잖아요. 희망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뉴욕 증시를 힘들게 하고 있죠. 1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1.6을 기록했고 예상치 2분기 예상치는 지금 마이너스 2.1%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연속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미국은 기술적인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아직 발표되지 않은 2분기 GDP 예상치와 함께 지금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여러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올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미쓰리가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안 쓰죠. 그런데 가만히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제가 항상 미리 빨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주식시장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러시아 디폴트가 아니라 2022년 디폴트라는 이슈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몇 달 뒤에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때 미쓰리가 굉장히 빨리 이슈를 선점하는구나라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식은 뭐합니까? 경기를 선행해요. 그게 주식의 실체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주식은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면서 왜 지금 당장 눈앞의 이슈에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십니까? 저는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충실하게 경제를 잇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미 미쓰리는 몇 달 전에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미쓰리가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얘기하죠. 왜 미쓰리가 저렇게 얘기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돈다방 미쓰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지금 경기 침체가 이렇게 우려되는 가운데 이 경기 침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지표는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이었다라는 확정된 지표, 그리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상치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기록할 거라는 것,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GDP를 보면서 기술적 침체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혹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마치 언제 때처럼 2019년 때처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썸가이 02님께서 팟빵에서 질문 올려주신 거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죠. 자,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2018년도 금리 인상을 4번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1번에서 2번 정도 인상을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뭔가 주식의 하락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상황이 이번에도 전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조심스럽게 뭐냐면 올해는요, 연준 의원들 구성을 보면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뜩이나 매파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유동성, 그 유동성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금리 인하는 솔직히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땡큐인 건 뭐냐면 그냥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고 7월 달에 75bp가 아니라 50bp 정도?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금융시장은 지금 아주 작은 호재라도 찾고 싶은 심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75bp가 아니라 50bp만 인상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은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성향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무조건 75bp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슬슬 75bp 혹은 50bp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달 경제 지표들을 보고 이제 확실히 눈에 띄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을 보고 연준이 7월 말에 금리 인상을 75bp가 아니라 50bp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국제유가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지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 침체라는 이슈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에너지와 음식물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같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미국이 그 경제 지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가능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슈를 보면은요, 7월 4일 내일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ISM 제조 PMI 지표가 전월 대비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50 이상에 있었죠. 그동안 PMI 지표 중에서 제조 PMI, 서비스 PMI 지표 중에서 서비스 PMI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추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6일 날 발표되는 ISM 서비스 PMI 지표도 분명히 전월 대비 부진하지만 50 이상, 즉 확장 국면 위에 있을 거고요. 단지 이제 지난번 제조 PMI 지표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날 6월 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자, 6월 달 FOMC회에서 연준은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7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 6일까지 아마 과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주 후반으로 가면 7월 8일 날 노동부 지표가 발표가 되죠. 6월 달 비농업자 고용, 실업률, 임금 상승률 발표가 되는데 5월 달에 39만 명 증가했다는 비농업자 고용이 이번에 25만 명 증가 예상 크게 감소됩니다. 자,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미 한 3주 전부터 23만 건 정도 나오면서 기존에 20만 명, 18만 명 했던 그 수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미국 고용도 이제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고요. 대신에 실업률이 지금 전월과 동일한 3.6%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꺾이고 있지만 실업률이 전월과 똑같다. 즉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은 단단하다. 이런 분위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요, 사실 이 다가오는 한 주보다 그 다음 주 13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한 달 전에 발표됐던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6%가 나왔고 이 8.6%는 지난번 3월달에 기록했던 8.5를 갈아치운 4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기록을 갱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3일 날 발표되는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되지 않았을까. 설령 국제 유가 때문에 둔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에너지와 음식물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꺾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누가 힘들어지고 있느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재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하죠.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이거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중간선거 참패해. 거기다가 지금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면서 나대면 미국 정치적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 잡을 거예요. 경제 지표를 조작질이라도 할 겁니다. 진짜로. 따라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어쩌면 6월달 FOMC 의사록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7월달에도 75bp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막 인플레이션 우려 걱정하고 있고 경기 지표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만 금요일 정도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이렇게 침착해지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또 예민해져야 되겠지만 이번 주는 일단 월요일 날 휴장이고요. 예. 그리고 6월달 FOMC 의사록에서는 당연히 7월달에 75bp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얘기 나올 거고 금요일 날 고용 지표는 뭐 부진할 거니까. 예. 여전히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 두 이슈가 막 충돌하면서 혼란을 줄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그 경제 이슈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뉴욕 증시가 쉬는 가운데 우리만의 플레이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230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정리가 돼서 아마 월요일 정도는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달러를 갖고 있는데 달러를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저라면 1,300원에 팝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 이유가 뭡니까?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미국을 믿고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 달러가 강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1,300원 선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대신 내가 판 다음엔 달러가 더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편해지십니다. 자, 월요일 날 누가 주식시장을 이끌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달러가 좀 안정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새날에서 뵙고요. 화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